네, 28번 사례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예쁘는 이쌍칼과 연인 관계로 사귀어왔으나 얼마 전부터 이쌍칼이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온다면서 난폭한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것인지 자꾸만 고민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김예쁘는 이쌍칼 등에 뱀 형상의 문신을 한 것을 보게 되었고 예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죄로 감옥을 갔다 온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우선 여기서 예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죄로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밑줄을 그시고요. 이후에도 이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관련돼서 옆에다가 이제 중과실 1번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과실 1번. 뒤에서 이제 고의 중과실, 중과실 인정되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김예쁘는 남자친구 이쌍칼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휴대폰 메시지로 우리 그만 만나자 고 이별을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이쌍칼은 바로 전화를 걸어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쌍 네가 나를 배신해 몸에 칼집을 내줘야겠구만 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여기서 이제 협박하였다에다가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협박하였다. 범죄 예방 1번입니다. 범죄 예방 1번. 이제 이따 다시 보겠지만 밑에 보시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지 규정을 근거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첫 번째입니다. 범죄 예방 1번 괄호 열고 경고 조치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고 조치. 협박을 하였다. 김예쁜이 이쌍칼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쌍칼은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김예쁜을 강제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폭행을 하였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밑줄 그시고 강제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폭행을 하였다. 강제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폭행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범죄 예방의 필요성 두 번째입니다. 범죄 예방 2번입니다. 범죄 예방 2번 괄호 여시고 제지 조치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제지 조치. 이 단계가 이제 더해 가면서부터 범죄 예방 조치가 한 단계씩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범죄 예방 2번 제지 조치입니다. 그다음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시고요. 슬래시 긋고 1차 범행입니다. 1차 범행. 지금 이제 김예쁜에 대한 이쌍칼의 첫 번째 범행 행위죠. 1차 범행이 이루어졌죠. 이 부분이 이제 위에서 예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랑 연결돼서 중과실 2번입니다. 1차 범행이 중과실 2번이죠.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랬다면 그 뒤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1차 범행이 중과실 두 번째입니다. 중과실 두 번째. 그리고 김예쁘는 감금에서 풀려난 후에 파출소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하였다. 그 후에 오랜 기간 공포에 휩싸여 집 밖에 나가지 못하던 김예쁘는 결국 파출소장 A에게 이제 파출소장 A가 이제 공무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 공무원은 파출소장 A.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처벌은 원치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무서워 죽겠으니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밑줄 그시고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앞에 사례 4번에 있었던 사례 4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재개발조합 신고 묵살 사건이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신고 묵살 사건. 거기서도 마찬가지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나를 보호해 주세요가 신변 보호 요청이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인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치시고요. 신변 보호 요청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경찰권 발동을 요구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우선은 경찰권 발동 요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권 발동 요청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치시고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되는 적정한 경찰 조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범죄 예방 조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범죄 예방 조치.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경찰권 발동을 요구한 것이겠죠. 이 경찰권 발동이 만약 처분이라고 한다면 처분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무엇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 경직법 제6조의 범죄 예방 조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 예방 조치.
그 다음 괄호 여시고 제지조치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지조치. 범죄 예방 조치에는 경고 조치와 제지 조치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경고 조치가 제지 조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제지 조치에 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파출소장 A는 순찰 나갈 경찰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순찰 나갈 경찰관도 부족한 상황 밑줄 그시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동고충국에 등장하게 되는 바로 동입니다.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없이 이런 문제인데 순찰 나갈 경찰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밑줄을 그신 다음에 이것이 비견할 만한 다른 법익 X입니다. 비견할 만한 다른 법익은 아니다 이거죠. 김예쁜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법익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씨 말만 듣고 붙어 다니면서 보호해주기는 힘들다. 처벌할 마음이 생겨서 고소를 하면 위에서 처벌은 원치 않지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벌할 마음이 생겨 고소를 하면 그때 수사에서 처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경찰 사법작용이냐 경찰 행정작용이냐 이런 문제인데 경찰 행정작용 발동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법작용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우선 고소를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수사에서 처벌해 주겠다. 지금 이제 원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경찰 행정작용입니다. 경찰 행정작용. 걱정 말고 생활하다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혹시 진짜로 이 쌍칼이 칼을 들고 나타나거나 하면 그때 다시 신고하든지 하라. 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껏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과거에는요, 경찰 조사로 집안 가택 조사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근거법을 개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해라 라고 하면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바로 위법한 부작위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위 문제가. 며칠 뒤에 이 쌍칼은 결국 김예쁜의 앞에 나타나서 얼굴에 황산 용액을 뿌리고 옆구리를 칼로 3차례나 찔러서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이겁니다. 밑줄 그시고요. 얼굴에 황산 용액을 뿌리고 옆구리를 칼로 3차례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밑줄 그시고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2차 범행입니다. 2차 범행.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범행은 경찰관의 잘못이 없죠. 근데 2차 범행은 신변보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범행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2차 범행 이 부분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김예쁜은 자신의 보호 요청을 거부한 파출소장 A 때문에 중상을 입게 되었다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는 그 경찰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의 손과 발, 팔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보호 요청을 거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 요청을 거부한. 근데 이 보호 요청을 거부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옆에다 CF 하나 걸어 놓으시고요. CF 걸어 놓으시고 경직법 제5조죠. 경직법 5조.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있지 않습니까?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일반적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로서의 경직법 5조는 X입니다. X.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5조가 아니라 6조를 적용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요, 3조에서 8조까지죠. 그 다음 10조에서 10조의 4까지, 마지막에 무기 사용까지 유형별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위험 발생 방지로서 5조 문제냐 아니면 범죄 예방으로서 6조 문제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5조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5조는 일반적인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6조로 가시는 거지 5조로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조 X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이 국가배상 청구송 밑줄 그시고 지금 들어가는 국가배상 청구송이 무슨 국가배상 청구송이냐?
이거는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송을 얘기하는 거죠. 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자귀의 문제냐 부작위의 문제냐에 따라서 논의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은 자귀냐 부작위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 행위가, 직무행위가 그것이 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한 논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귀, 부자귀, 처분, 처분 아님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죠. 그 4개마다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은 부자귀 문제입니다. 위법한 부자귀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밑에서 질문 들어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이 지금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문 1번에서 예, 김예쁜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송의 인용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전제예요. 전제가 설문 1번에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하고 3번을 제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2번하고 3번은 지금까지도 앞에서 국가배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건 공무원 책임에 대한 종합 사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무원 책임이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의 내부 책임으로서의 구상 책임과 공무원의 외부 책임으로서의 민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죠. 양쪽을 지금 동시에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국가고시에서는요, 내부 책임을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 시험에서는 내부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요. 내부와 외부가 동전의 양면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설문 2번과 3번이 둘 다 공무원 책임입니다. 공무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과연 책임을 질까? 진다면 얼마나 질까? 그리고 그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이 내부 책임은 어디까지 그리고 외부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라는 문제인데요. 이 공무원 책임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깔려야 되는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고 있다예요. 인정되고 있다. 만약에요.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는데 국가한테 아무런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개인한테 그냥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책임은 분명히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했잖아요. 국가배상법에서. 그래, 왜 국가가 책임을 지냐 이겁니다. 도대체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냐?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국가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가 전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설문 1번이라는 거예요. 설문 2번에 보시게 되면 김예쁜이 승소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예쁜이 승소한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한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한 개. 두 번째, 국가가 외부 배상을 했다 두 개. 알겠죠? 물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법적으로. 그 다음 실제로 외부 배상을 했다. 그게 승소를 해서 김예쁜이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상태를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A,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즉 담당 공무원이죠. 공무원 상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내부 책임이죠. 내부 책임, 구상 책임이 인정되냐. 국가한테 구상권이 있느냐? 그러면 공무원한테 구상 책임이 있느냐? 내부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설문 3번을 보시게 되면 김예쁜은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지금 어떤 얘기는 없는 거예요?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전제는 지금 안 깔린 거예요. 지금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국가배상법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장 A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겠느냐? 역시 이것도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쟤한테 책임이 인정되는데 얘한테도 책임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되는 건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국가가 외부 배상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항상 비교하고 매핑하는 게 핵심입니다. 설문 2번에 내부 책임, 구상 책임에 대한 문제는 배상 책임 인정되고 외부 배상했고 이게 전제가 돼요. 설문 3번에 외부 책임, 민사 책임은 배상 책임 인정된다. 이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판서 문제는 판서는 공무원 책임과 관련된 문제 그 중에서도 외부 책임 쪽에 대한 지금 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는 이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논의만 알고 있어도 바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외부 책임 부분을 한번 제가 먼저 판단을 해놨는데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말고 옆에다가 한번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보시면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내부 책임하고 외부 책임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과실하고 고의중과실하고 이번에 이제 경과실 좀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밑에 판서를 하기 위해서 고의중과실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한테 경과실만 인정된다. 이때 공무원한테 과연 내부 책임이 인정되겠는가? 이따 보시면 이제 결론이 이제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건 통상 있을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흠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공무원이 국가의 손과 발로서 기능을 한 게 맞고 그럼 제 손과 제 발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제가 책임을 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정기관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대로 적용되는 게 경과실입니다. 그런데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쓴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의 손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잘라버리자 이거예요. 잘라버리자. 이건 별도의 공무원이란 개인 행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도 인정되고 여기도 인정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이 부분은 뭐고 이 부분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국가한테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국가한테 책임이 인정돼요. 그 다음 여기서 공무원한테 과연 책임이 인정이 되겠는가? 공무원에게 과연 책임이 인정되겠는가? 이렇게 보시면요. 국가한테 책임이 인정되는데 근데 과연 공무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이 문제는 외부 책임 문제가 됩니다. 얘는 외부 책임의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보셔야 되겠죠. 국가한테 책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국가가 책임을 줬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에 관련된 문제냐? 얘가 이제 내부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부 책임과 관련. 지금 고의중과실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중과실.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한테 외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국가한테 책임이 인정되는데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그렇다. 그러면 이건 고의중과실일 때 공무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반대로 돌려보게 되면 공무원 말고 국가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공무원의 책임인데 국가도 책임을 진다 이거니까 국가가 외부 배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과연 내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 외부 책임입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냐 하면 이게 내부 책임입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내부 책임과 외부 책임 문제는 설문 2번, 3번에서 동전의 양면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마지막 문제니까 정확하게 좀 체계를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조조문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헌법 제29조 1항 들어오고 있죠? 29조 1항. 헌법상 국가배상 관련된 규정은 29조입니다. 29조 보시면 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국가배상법 제2조의 헌법상 근거는 존재한다. 뭐는 없죠? 영조물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래서 국가배상법 5조의 헌법상 근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건 뭐예요? 국가배상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정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렇게 되겠는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타 공법상 법인이 국가배상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판례는 헌법 29조 1항 단서, 이걸 뭐 이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단서라고 부르니까 저도 단서라고 부를게요. 단서에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가게 되냐? 국가배상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2009년도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 부분이 도입이 됐죠. 하지만 과거에 이 부분이 없던 시절에도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일체의자라고 해서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을 인정을 해왔었습니다. 판례가 해석을 통해 인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법에 명시가 된 것이고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여기까지가 뭐예요? 2조 1항 본문 전단입니다. 2조 1항 본문 전단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통일적 배상 절차를 위해서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적 손해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죠. 그 다음에 단서 들어갑니다. 단서로 가니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 등 다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민법도 있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 이중배상 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는 보상, 하나는 배상이기 때문에 이중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이다라고 얘기해서 권리소멸 요건 사실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권리소멸 요건 사실. 근데 뒤에 민법은 왜 있어요? 국가배상법 사실 이제 8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배상 규정이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그 다음은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국가배상법 이 법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길까지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모든 손해배상의 길을 다 막아버리기 위해서 뒷부분에 민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국가배상법 2조 1항은요. 본문과 단서 그리고 본문은 전단과 후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2항입니다. 2항에 보시게 되면 1항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이중배상 아니고요.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뭐 한다고? 구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넓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상 책임이나 민사 책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 책임이나 징계 책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형사 책임, 징계 책임에 대한 질문은 따로 합니다. 그럼 그건 우리가 배제를 시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사 책임과 구상 책임, 외부 책임과 내부 책임 중에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부 책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상 책임에 대한 질문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날까? 국가배상법 2조 2항 적용시켜서 그냥 끝나겠지. 맞습니다. 그게 적용시켜서 끝나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건 맞지만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외부 책임입니다. 외부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책임이 뭔가 인정되는 것 같아. 근데 내부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정해놨으니까 그냥 그걸 따르면 되겠어. 근데 외부 책임은 그 어디에도 뭐라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겠는데 이 관련된 공무원 책임 관련된 규정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헌법 29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2조 2항 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종합적 해석을 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봤고요. 우선은 답안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판서를 통해서 공무원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서는 이제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무원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그게 외부 책임이든 내부 책임이든지 간에 먼저 1단계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부터 먼저 하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그 배상 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습니까? 행정법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두 개는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헌법 학자들의 견해까지 포함해서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 책임, 성질과 관련돼서 학설이 이렇게 4개가 대립을 합니다. 견해 대립이 있어야 학설이 4개가 있습니다.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위 책임설에 사실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더욱이나 대위 책임설입니다. 대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대신 지는 책임이다 이겁니다. 대신 지는 책임이라는 것은 나중에 정작 책임을 가진 사람한테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묻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위 책임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 책임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으며 그건 공무원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적인 책임인데 밖에 보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카바를 치고 앉아 있죠?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피해 국민은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 국민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외부적으로는요, 국가가 공무원을 완전히 올라운드 카바쳐놨기 때문에 국가밖에 못 만납니다. 국가한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한테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즉 공무원의 외부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내부 책임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신 책임을 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한 다음에 국가는 이제 공무원한테 요 내부 관계에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대위 책임설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가배상법 2조 2항에서 고의중과실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의중과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경과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중과실의 경우든 경과실의 경우든 이 대위 책임설을 따르게 되면 피해 국민은 오직 국가한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한테는 전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또한 내부 책임까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런 경우에 국가는 항상 고의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공무원한테 구상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대위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 자기 책임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공무원이 불법행위 잘못을 했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걸까요? 이 자기 책임설은 이렇게 봐요.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해서 잘못을 한 게 맞고 그 다음에 국가는요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접근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죠? 경찰 책임의 원칙에서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 종업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종업원이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해갖고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 책임의 원칙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신의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식의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설은 뭐라고요? 국가는요 사용자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공무원은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이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각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피해 국민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50대 50개 힘은 가는 건 아닙니다.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가 배상을 합니다.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배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예요. 그럼 얘네들은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한테 구상 책임을 물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 책임을 이행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무슨 얘기 안 했죠? 고의, 중과, 실이니 경과, 실이니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 중과, 실이든 경과, 실이든지 간에 국가 말고 누구한테도요, 공무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외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대위 책임설은 외부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했어요. 자기 책임설은 외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했어요. 대위 책임설은 구상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전부 인정하고 이렇게 됐어요. 얘는 어때요? 외부 책임을 공무원한테 전적으로 인정했어요. 자기 책임설은 그렇다면 자기의 책임을 진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부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실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대위 책임설은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은요, 전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공무원의 내부 책임은요, 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설을 보겠습니다. 자기 책임설은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은 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책임은요, 공무원의 내부 책임은 전적으로 부정됩니다. 이게 자기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중간설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학설도 아니에요. 배상 책임을 과연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법상 논의가 아니에요. 실정법상 논의 아닙니다. 이건 뭐야? 이론적 논의입니다. 이론적 논의인데 요 중간설은 그냥 국가배상법 2조 2항을 그냥 읽었어요. 얘는 국가배상법 2조 2항을 읽더라고요. 잘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공무원이 고의, 중과, 실을 범한 것이다 하게 되면 앞에 있었던 저 대위 책임설을 끌어와요. 얘를 끌어와요. 야, 대위 책임설 이렇게 끌어옵니다. 고의, 중과, 실을 했다고? 그럼 대신 책임지는 거잖아. 대위 책임설의 견해를 그냥 끌어와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경과, 실을 범했다고요? 그러면 그거 원래 국가 책임이잖아. 그러면 이거 자기 책임설이잖아. 그래서 자기 책임설을 그냥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의, 중과, 실일 때는 대위 책임설 쪽에 결론이 그냥 들어와요. 그 다음 경과, 실일 때는 자기 책임설에 그 결론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대위 책임설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외부 책임은 전부 국가만 진다고, 공무원은 아무 외부 책임 안 진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의, 중과, 실은 대위 책임설이 끌려 내려오니까 국가가 외부 책임을 다 지는 거고 공무원은 외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의, 중과, 실 때는 공무원의 외부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경과, 실일 때는 자기 책임설의 입장에 입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책임설은 공무원 외부 책임 인정돼요?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바로 여기는요. 외부 책임이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경과, 실일 땐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내부 책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위 책임설에서 내부 책임 인정된다고 했나요?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죠? 그럼 중간설에서의 고의, 중과, 실은요, 내부 책임은 전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내부 책임 경과, 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기 책임설에 입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꼬였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고의, 중과, 실을 범했는데 공무원은 외부적으로 아무 책임을 안 집니다. 공무원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흠을 범한 경과, 실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외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뭐예요? 이거는 사짜. 알겠어요? 이거는 이론적 논의를 하려고 한 게 국가배상법 2조 2항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결론으로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절충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충설이 이제 판례 입장이고 이게 통설적인 견해인데요. 절충설은 어떻게 해볼까요? 고의, 중과, 실이면 공무원의 책임이라 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절충설은 앞에 대위 책임, 자기 책임, 중간설과 같이 대위 책임, 자기 책임 이런 식의 개념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야 공무원이야 이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국가야 공무원이야. 고의, 중과, 실이면은 공무원 책임이지. 그 다음에 경과, 실이면 원래대로 국가 책임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의 특징은 바로 알파에 있습니다. 알파. 고의, 중과, 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직무수행으로 보여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고의중과실인 경우입니다.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허용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외부적 관계에서 고의중과실일 때 국가 쪽의 중첩 책임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알파가 존재해요. 알파가 존재해요. 그러면 외부 책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해 국민 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냐? 고의중과실 원래는 공무원한테 외부 책임 묻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국가에게도 아마 물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과실일 때는요 국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떨 때 그 구상책임 내부 책임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거죠. 이 알파입니다. 알파라는 거예요. 원래는 공무원의 책임인데 근데 고의중과실 때 근데 국가가 외부적으로 책임을 져버렸을 때 이럴 때 구상 책임을 묻게 된다. 이게 절충설의 입장이고 이것이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부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국가배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단 말이죠. 공무원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다 끌어와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 29조 1항 단서였었고 하나는 국가배상법 2조 2항이었었습니다. 29조 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여 책임지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서 갑자기 딴소리 뭐라고 했어? 공무원의 책임 면제된 게 아니다. 뭐래니? 이걸 공무원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를 시켜버리게 되면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맘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죠. 나는 국가의 손발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29조 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그 다음 국가배상법 2조 2항에서 고의중과실에 집중합니다. 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공무원 책임을 인정하는 걸까요? 물론 그건 내부 책임이긴 했지만 그죠? 왜 그랬어요? 경과실 경우까지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버리게 되면 공무원이 일하겠습니까? 복지부동하겠죠? 그죠? 복지부동.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복지부동 뭐예요? 배를 땅에 대고 비비대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장땡이거든. 그쵸? 왜 경과실까지 나한테 책임 다 물을 건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공무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입니다. 원활 수행.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책임의식 원활 수행입니다. 책임의식 원활 수행. 공무원의 책임의식 확보 29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원활한 직무수행 2조 2항. 이걸 이제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절충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왜요? 대의 책임설, 자기 책임설은 너무 극단적이잖아. 중간설은요, 이건 좀 이상해요, 애가. 그쵸? 그럼 절충설밖에 없는 거죠. 절충설이 통설 판례 입장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서 뒤에서 이제 주되게 논의하게 되는 공무원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 책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답안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